정보는 유주 우무평군 포은현 출신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주군의 관리로 임명되었는데 용모가 출중하고 계책과 모략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도 한당과 같은 유주 출신이기 때문에 변장과 한수의 난때 송견의 휘하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는 송견을 따라 황건적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송견이 좌군 사마에 임명되어 황건적을 토벌하던 시기에 그의 휘하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정보는 황건적의 난 때부터 송견의 밑에서 활약했고 공성전과 야전 등 대부분의 전투에 참전하여 몸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분투했다고 합니다. 송견이 죽은 뒤 정보는 손책을 따랐는데 한 번은 손책이 조랑이라는 도적을 공격하다가 포위를 당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직접 기병 한기와 함께 손책을 호위했고 말을 몰아 소리치며 창으로 적의 포위망을 돌파했기에 손책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손책이 여강태수 6강을 공격하는 전투에도 참전했고 이후 손책이 강동 정벌에 나서자 함께 동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손책은 양지자사 유효의 군대를 격파한 뒤 말릉, 호숙, 고가현 등을 점령했고 오군 오종현에서부터 여항현에 이르는 여러 지역을 공격해 격파했는데 이때 정보가 세운 공이 많았기에 정보는 병사 2,000명과 말 50피를 하사받고 오군도위에 임명되어 전당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또 정보는 이외에도 단양 지역을 평정하는 전투, 심양의 유훈을 공격하는 전투, 사이 지역에서 황조를 토벌하는 전투 등 손책이 일으킨 주요 전투에는 대부분 참가합니다. 손책이 죽은 뒤 동생인 송건이 그의 뒤를 이었고 군주였던 손책이 죽는 바람에 여러 지역이 불안정해졌으나 정보가 장서 등과 함께 송건을 힘써 도왔고 직접 군을 이끌고 세 개의 군을 돌아다니며 송건을 따르지 않는 지역들을 공격해 평정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송건은 정보를 주유, 여범 등과 함께 지휘관으로 삼으며 신뢰했다고 합니다. 건안 8년 정보는 송건을 따라서 강하의 황조를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으나 산월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보는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나간현을 공격해 평정했다고 합니다. 정보는 적벽대전에서 주유와 함께 좌우덕에 임명되어 조조의 군대를 격파했고 또 진격해 남군을 공격하여 조인을 달아나게 만드는 공을 세웁니다. 물론 주유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시켰기 때문에 정보가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 정보는 비장군에 임명되고 강하태수를 겸했으며 사이현을 다스리며 4개의 현을 시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주유는 성격이 너그럽고 도량이 매우 넓어 대체로 인심을 얻었는데 오직 정보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며 정보 또한 성품이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대부들을 좋아했다고 하기에 주유와 정보 둘 중 한 명의 성격이 모나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둘의 사이가 악화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오서 선교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서 선교전에 따르면 훗날 여몽이 관우를 기습하려 할 때 송건은 여몽과 송교를 좌우 부대독으로 임명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몽은 송건을 설득하며 만약 지존께서 정로가 남군을 능히 정벌할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마땅히 그를 기용하시고 만약 저 여몽이 남군을 능히 정벌할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마땅히 저 여몽을 기용하십시오. 과거에 주유 정보가 좌우 부덕에 임명되어 함께 강릉을 공격했을 때 비록 이른 주유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정보는 스스로 노장이라 자부하며 또 함께 군대를 감독하려 했기에 마침내 서로 불목하여 국가의 일을 거의 무너지게 하였으니 이를 오늘날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를 봤을 때 송건이 지휘권을 한 명이 아닌 주유와 정보 2명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주유와 정보의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사 삼국지 본전에서는 단순히 정보와 주유의 사이가 나빴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으나 강표전에서는 정보와 주유가 화해한 것으로 나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정보는 자신이 주유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주유를 업신여기고 깔봤으나 주유는 자신을 낮추며 정보의 행동을 수용하여 항상 논쟁을 벌이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보는 자연스럽게 주유를 존경하게 되었고
친근한 사이가 되었는데 정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유를 칭찬하며 주공군과의 사귐은 무회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스스로 취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주유가 죽자 정보가 그를 대신하여 남군 태수가 되었으나 송건이 유비와 형주를 나누어 가지며 남군이 유비의 영역이 되었기에 정보는 돌아와서 강하 태수를 겸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보는 당구장군에 임명되었다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의 죽음과 관련하여 특이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오서에 따르면 정보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 수백 명을 죽일 때 그들을 모두 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정보는 그 당일에 급성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고 100여일이 지난 뒤 죽었다고 합니다. 정보는 오나라 장수들 중 가장 연장자였기에 당시 사람들은 정보를 정공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정보의 아들의 이름은 정자라고 합니다. 황계는 형주 영릉군 천릉현 출신입니다. 오서에 따르면 황계는 남양태수 황자렴의 후손이었으나 황계의 할아버지가 영릉으로 이주를 했기에 영릉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계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게 되는 흉난을 만나 괴로울 정도의 고생을 했고 비록 가난하고 비루한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기에 스스로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뗄나무를 등에 지고 다니며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읽으며 공부를 했고 전쟁에 관한 지식도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황계는 군의 관리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효령으로 청거된 뒤 공부에 벽소되어 중앙의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계는 성견이 의병을 일으키자 성견을 따랐다고 하는데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언제 성견의 휘하에 들어갔고 무엇을 계기로 성견을 따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황계는 성견이 장사, 영릉, 계양 지역의 도적들을 격파하고 동탁을 토벌할 때 함께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별부사마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성견이 장사 태수가 되기 이전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성견이 전사한 뒤 황계는 성견의 아들인 손책과 성곤을 이어서 섬겼다고 하며 그는 항상 갑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성을 함락시키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건은 산월족들에게 침범을 당하는 현이 있으면 언제나 황계를 그 현의 수장으로 삼아 난을 평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양주 단양군 석성현의 관리들은 감찰하고 제어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기에 황계가 파견되어 석성현을 다스리게 됩니다. 황계는 먼저 2개의 연을 만들어 석성현의 관리들을 배치한 뒤 이들이 모든 관아의 일을 나눠서 주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관리들에게 명을 내리며 영장이 덕이 없으나 단지 무공을 세워 관리에 임명되었기에 문관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걸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도적들이 평정되지 않았기에 군대에 관한 일이 있어 잠시 동안 관아의 일은 2연에게 맡겨 부탁하니 마땅히 모든 관아를 단속하고 다스려서 잘못된 것을 규찰하고 적발하도록 하라. 또한 2연이 관아의 일을 행함에 있어 만약 거짓과 속임수가 있더라도 끝내 편장을 행하진 않을 것이니 마땅히 각자 진심을 다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 합니다. 석성현의 관리들은 처음에는 황계의 보습 때문에 그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조심스럽게 직무를 행했으나 시간이 흐른 뒤 황계가 자신들이 처리한 문서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 일을 마음대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황계의 계책으로 그는 기회를 노리다가 급작스럽게 관아의 일을 살폈고 2연이 여러 일을 처리함에 있어 범을 받들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황계는 2연의 관리들을 남김없이 초청하여 술과 밥을 하사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리들은 매우 즐거워했는데 황계가 갑자기 그들이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밝힌 뒤 이를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너무 당황해서 사리에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을 했고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황계에게 사죄를 합니다.
이에 황계는 관리들에게 앞서 이미 명을 내린 게 있어 끝내 편향은 행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들을 속인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관리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황계는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지 죽이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하며 관리들을 농락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황계의 행보로 인해 석성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이후 황계는 양주 단양군 충곡현의 장으로 전임되었다가 양주 여강군 심양현의 현령이 되었으며 이 외에도 9개의 현을 돌아다니며 그 지역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맡은 임지마다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계는 단양도위로 승진하였는데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 행보를 보였기에 이를 본 산월족들이 귀순해 왔다고 합니다. 적벽대전 당시 주유의 부장이었던 황계는 주유에게 지금 도적의 수는 많으나 우리의 수는 적으니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보건대 조조군의 선박과 전함은 서로 끝없이 이어져 있는 듯하니 가히 불에 태워 없애 달아나게 만들면 됩니다. 라는 조언을 했고 이에 주유는 황계의 계책을 채택하여 이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오나라 군대는 몽충과 전함 수십 척을 준비해 뗄나무와 마른 풀을 싣고 그 사이에 등잔에 쓰는 기름을 부어서 화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황계는 화공을 더 손쉽게 펼치기 위해 조조에게 서신을 보내며 거짓 항복을 하려 했는데 강표전에 따르면 황계는 조조에게 저 황계는 손씨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고 항상 장수가 되어 후한 대접을 받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천하의 일은 대세에 달려있으니 강동의 6개의 군과 산월의 사람들로 중원의 100만 대군을 막는 것이 중과 부족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동방의 문무관리들도 어리석든 지혜롭든 모두 조공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오직 주유, 노숙만이 편협한 생각을 품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귀순한 것은 무릇 그 진실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주유가 감독하고 통솔하는 것은 스스로 부서지고 깨지기 쉽습니다. 교전의 날 저 황계가 선두 부대가 된다면 마땅히 이로 말미암아 이를 변화시켜 가까운 시기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조조는 황계의 서신을 가지고 온 자를 만나서 자세히 물은 뒤 조칙을 말로써 선포하며 다만 너희가 속일까 두렵다. 그러나 만약 황계의 말이 신실하다면 마땅히 자기와 상을 수여할 것이고 이는 전우를 뛰어넘는 보상일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처럼 황계는 주유에게 화공의 계책을 쓸 것을 진언했고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둔 조조의 욕망을 건드려 거짓 투항까지 성공시켰으니 선유연합군이 적벽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황계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참고로 황계의 고육지책은 정사의 내용이 아닌 소설인 삼국지연의의 이야기로 실제로 황계는 자신의 말빨만으로 조조를 속였던 것입니다. 오서에 따르면 황계는 적벽대전 당시 유시에 맞아 추운 날씨에 물에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오나라 병사에게 구해줬으나 병사들은 그가 황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를 그냥 심상주의에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황계는 자신이 이대로 방치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거라 생각했기에 있는 힘을 다해 오로지 한당을 소리쳐 불렀고 한당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이는 공복의 소리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한당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가서 황계를 찾았고 눈물을 흘리며 젖어있던 황계의 옷을 갈아입혔기에 황계는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룩만이들이 반란을 일으켜 성읍을 공격해 점령했기에 황계가 태수로 임명되어 이들을 토벌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당시 군의 병사가 500명밖에 되지 않았기에 황계는 무룩만이들과 전면전을 펼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에 계책을 써서 성 안으로 적을 유인한 뒤 적의 절반이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역습을 가하여 수백 명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남은 적들은 모두 도망쳤고 황계는 승세를 타고 진격하여 무룩만이들에게 점령당한 곳들을 모두 탈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들은 죄를 물어 모두 죽였으나 나머지들은 용서해주었고 이후에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모든 외환과 내란을 평정했기에 유수에 있는 여러 지역의 후와 군장들이 오나라에 복속되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군의 경계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장사군 이양현이 산적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도 황계가 군을 이끌고 진격해 토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으로 황계는 편장군에 임명되었고 관직에 있다가 병으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황계의 모습은 엄숙하고 굳세었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매번 적을 공격할 때마다 그의 사절들은 앞다투어 선봉에 서려 했다고 합니다. 황계는 관직에 있으며 결단을 내릴 때 이를 지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은 죽은 황계를 그리워했다고 하며 오서에 따르면 나라 사람들은 황계 형상의 그림을 그린 뒤 사시사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한당은 성견때부터 활약한 오나라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성견이 양주 출신인 반면에 한당은 유주요소군 영지연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소 출신인 한당이 양주 출신인 성견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추측해 봤을 때 한당은 양주에서 변장과 한수의 난이 일어난 시기에 송견에게 합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변장과 한수를 토벌하기 위해 장원을 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장원은 황건적의 난 때 맹활약을 펼친 송견을 자신의 장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장원은 유주 지역에서 기병을 징발했는데 아마 이때 한당이 병사로서 장원의 부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송견과 만나서 그를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한당은 궁술과 기마술을 익히고 있었고 완력 또한 뛰어났기에 송견은 한당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견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정벌에 나설 때 한당은 항상 송견을 수행했고 여러 차례 위기가 왔음에도 물러나지 않았으며 매번 적진을 함락시키고 적을 사로잡는 공을 세워 별부사마에 임명됩니다. 오서에 따르면 한당은 애를 써가며 부지런히 일했고 공도 세웠지만 그 신분이 군대의 배려였기 때문에 다른 영웅 호걸들에게 배속되었고 이로 인해 자기를 얻지 못했으나 마침내 송견에 대해 이르러 별부사마에 임명되었다고 하니 송견이 한당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한당은 관직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이 그가 손씨 가문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당은 송견 사후에도 손씨 가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책의 강동 정벌에 종군하여 공을 세웠기에 선등교위로 승진하였고 병사 2,000명과 말 50피를 하사받습니다. 또한 한당은 손책이 벌인 중요한 전투에는 모두 참가했는데 유훈 정벌전, 황조 토벌전, 파양을 공격하는 전투들이었습니다. 손책이 죽고 송건이 집권한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당은 적벽대전에 참가하여 조조를 격파하는 공을 세웠고 관우 정벌전에도 종군하여 남군을 습격해 빼앗을 때도 공을 세웠으며 이릉대전에도 참전해 탁향에서 총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는 공을 세웁니다. 이후 조비가 대규모의 군을 파견해 남군을 공격했을 때도 동남쪽을 지키는 책무를 맡았으니 오나라의 굵직한 전투에는 언제나 한당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당이 모든 중요한 전투에 참전한 이유에는 그가 오나라의 몇 안 되는 기병을 잘 다룰 줄 아는 장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이 한당이 양주 예장군 나간연의 장에 임명되자 그 지역의 산월족들이 두려워하며 복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당은 통치에도 재능이 꽤 있었는지 송건은 다스리기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한당, 주태, 여몽에게 일임했다고 합니다. 한당은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장수와 병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일반적인 장수들과 달리 감찰관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공경하였으며 법령을 받들며 중시했기에 송건은 한당을 매우 훌륭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강 일대의 군벌이었던 진란 등이 조조에게 반기를 들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조조는 장묘, 우금, 장압 같은 어마어마한 장수들을 파견해 진란을 공격했고 송건은 진란을 지원해 그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당이 선봉이 되어 출진했는데 조조 측에서는 장패가 군을 이끌고 나와서 응전합니다. 당시 한당과 장패는 공령 지역에서 한 차례 싸웠고 그 다음에는 협석에서 전투를 치렀으나 한당은 장패의 군대에게 패해버립니다. 그로 인해 장패가 요지인 서 지역에 진을 치게 되었고 송건은 수만 명을 배에 태우고 서구에 진을 쳤다가 장패의 군대가 서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망치듯이 물러났다고 합니다. 황무 2년 한당은 석성우에 봉해졌고 소무장군으로 승진했으며 광군 태수를 겸했는데 이후 또 도독의 칭호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당은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여 마침내 일반 병사의 신분에서 도독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당은 감사군과 해본병 10,000명을 이끌고 단양의 도적을 격파하는 공을 세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려 눈을 감습니다. 그리하여 아들 한종이 한당의 자기와 병사를 물려받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책이 암살자들의 표적이 되었을 때 암살자들은 한당의 병사인 척을 했는데 손책은 자신이 한당의 병사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암살자들에게 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당이 손책을 가까이서 수행하며 그의 경호를 맡았기 때문에 손책이 한당의 직속 병사들을 모두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이외에 손책이 태사자와 단기접전을 붙었을 때도 한당은 손책을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 손책을 따르던 13기의 기병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당의 아들 한종의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선보일 거라 다루지 않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감사군과 해본병은 위나라의 호표기와 총나라의 백이병처럼 오나라의 정예병이나 특수병과로 보이는데 딱히 활약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장엄은 국왕군 수춘현 출신으로 손책이 강동 정벌에 나서기 이전부터 그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책이 동쪽으로 강을 건널 때 별부사마에 임명되고 병사들을 하사받았으며 손책과 함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3개의 군을 평정했고 또 예장군을 평정할 때도 종군합니다. 이렇게 장엄은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기에 가량위의 관직을 받았고 3개의 현회장을 역임했으며 또 도적들을 공격해 평정했기에 서부도위로 승진합니다. 회계와 동야의 도적인 여합, 신랑 등이 난을 일으키자 장엄은 여대와 함께 병사들을 인솔의 공격에 나섰는데 마침내 여합과 신랑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호응했던 5개의 현을 평정했기에 토월 중랑장으로 관직이 옮겨졌고 경구, 소양 지역을 공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파양연의 도적 팽호를 토벌했는데 장엄은 동습, 능통 등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이들을 토벌합니다. 또한 하제가 이연의 도적을 공격할 때 장엄은 1만 명의 병사를 통솔하였고 하제와 힘을 합쳐 이연의 도적을 평정했다고 합니다. 당초 장엄이 선성연에 주둔하고 있던 시기 예장군의 도적을 정벌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서성이 장엄 휘하의 관리를 체포한 뒤 송건에게 그 관리를 참수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표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송건은 장엄이 도적을 정벌하러 멀리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장엄의 관리를 참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서성은 장엄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가 유수로 출진했을 때 장엄은 여몽과 함께 여러 군대의 절도를 쥐고 있었고 이에 서성은 늘 장엄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거라는 두려움에 빠져 자신을 해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으나 오히려 장엄은 매양 주변 사람들에게 서성이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서성은 이윽고 장엄의 은덕에 복종하였고 의논하는 자들은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송건이 장엄에게 서성이 이전에 경에 대해 아뢰었는데 경은 지금 서성을 추천하니 기회에 이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질문했다 합니다. 그러자 장엄은 송건에게 신이 듣기로 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사사로운 원한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서성은 충성스럽고 임무를 할 때 부지런하며 담력과 지략을 지닌 유능한 인물이니 흡사만 명을 통솔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신이 마땅히 나라를 돕고 재능이 있는 자를 구함에 있어 어찌 감히 사사로운 원한을 앞세워 현명한 일을 가리겠습니까? 라고 대답했고 이에 송건은 장엄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송건이 언급한 뒤에는 준추시대의 인물이며 그는 자신의 후임자로 원수지간이었던 해오라는 자를 추천할 정도로 공평무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음이 합비정벌에 종군했을 때 위나라 장수 장묘가 소여진 북쪽에서 퇴각을 하던 송건을 기습해왔고 그래서 장음은 힘을 다해 싸워서 송건이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했기에 그 공으로 탕구장군으로 승진했고 유수도까지 겸했다고 합니다. 이후 도읍으로 소환되어 우운의 지휘를 받았고 소송에 대한 일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송건이 관우를 정벌하는 전투에도 참전하여 수군을 통솔해 면수로 들어갔고 돌아오는 길에 병사했다고 합니다. 장음이 죽자 송건은 흰옷을 입은 채로 죽음을 애도한 뒤 무오연의 백송 200호와 밭 200경을 장음의 처자식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장음은 여몽과 함께 활목상대라는 사자성어에 나오는 주인공이지만 여몽이 너무 압도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많은 활약을 하기 때문에 장음은 완전히 공기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장음도 자기 나름대로 학문을 열심히 닦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송건이 장음에게 소송에 관한 일을 맡긴 것과 서성과의 관계에서 훌륭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봤을 때 장음도 여몽 못지않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이 송건이 장음의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해진 장막에 옥색의 견지물로 된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처첩들은 배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송건은 장음이 높은 신분을 가졌음에도 검소하게 사는 것을 보고는 탄식한 뒤 곧바로 어부의 직서를 내려 장음의 모친에게는 비단옷을 만들어줘서 입게 했고 장막도 고쳐줬으며 장음의 처첩들의 의복도 모두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장음의 아들 장일은 이릉대전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며 남군으로 돌아와 위나라의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장일은 아들이 없었기에 동생 장유가 병사들을 거느리게 되었으나 그는 이후 죄를 지어 가업을 잃게 됩니다. 주태는 양주 국왕군 하채연 출신으로 장음과 함께 손책의 휘하로 들어가 그의 곁에서 그를 수행하였고 손책의 신복이 되어 직분을 다하여 손책을 받들었으며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책은 회계에 입성하게 되자 주태에게 별부사마의 관직을 내리고 병사들을 추가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책의 아우였던 송건이 주태의 사람된 대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직접 손책에게 청하여 주태를 자신의 부하로 삼게 해달라고 했기에 주태는 송건의 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책이 육현의 산적을 토벌하던 시기 송건은 선성에 주둔하며 병사들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했는데 그 숫자가 1000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송건은 오히려 방심을 하며 주변을 둘러싼 울타리를 정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적 수천 명이 선성에 이르렀고 이에 송건은 퇴각을 위해 비로소 말 위에 올랐으나 산적의 창과 칼이 이미 지근거리에서 교차하고 있었고 혹은 송건이 타고 있는 말 안장에 그 공격이 적중하기도 했다고 하니 송건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산적들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송건을 챙기지 못했으나 오직 주태만이 분발하며 떨쳐 일어나 자신의 몸을 던져 송건을 지켜내는 담력을 보여줬기에 다른 병사들도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 산적들과 싸워 그들을 격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태는 전투 중에 쓰러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몸에 12군데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며 한참을 지나서야 깨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주태가 없었더라면 송건은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뻔했기 때문에 손책은 이를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주태를 충곡현의 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주태는 환현을 공격할 때 참전하였고 강하를 공격할 때도 참전하였으며 또 황조를 정벌할 때에도 참전해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주유 정벌을 따라 적벽 대전에도 참가하여 조조의 군대를 막아냈으며 남군의 조인을 공격하는 전투에도 연이어 참가합니다. 그리고 형주가 평정된 뒤 주태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잠지역에 주둔했는데 조조가 유수로 침공해오자 주태는 군을 이끌고 유수로 가서 조조를 공격하는 데 힘을 보탰고 결국 조조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주태는 유수에 남아 그 지역을 감독하게 되었고 평로장군에 임명됩니다.
이처럼 주태는 오나라의 중요한 전투에는 모두 참전하며 활약하다가 황무영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주태가 유수독이던 시절 주용과 서성 등은 주태의 부대에 있으면서도 모두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송건은 특별히 순찰을 하러 왔다며 유수에 와서는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은 뒤 큰 연회를 열어 술을 마시며 마음껏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건은 직접 장수들에게 술을 따라 주다가 주태의 앞에 이르게 되자 그에게 명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자신의 손으로 그의 몸에 있는 모든 흉터를 가리키며 그 상처가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태는 기억을 떠올려 과거에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들을 대답하였고 그의 답변이 끝나자 송건은 주태에게 다시 옷을 입으라고 하고는 밤이 새도록 연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사람을 보내 주태에게 오개를 수여했기 때문에 서성 등은 송건의 뜻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주태의 명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또한 강표전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일화가 더 자세히 묘사되는데 송건은 주태의 팔을 잡은 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대가 나의 형제가 되어 싸울 때는 곰과 호랑이 같았으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아 수십 군데의 상처를 입어 피부가 그림을 새긴 것과 같으니 내가 또 어찌 그대를 가족처럼 대우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대에게 군사의 중임을 맡기지 않을 수 있겠소. 그대는 오나라의 공신이며 나는 마땅히 그대와 함께 영화와 치욕, 안락과 근심을 누리고 겪을 것이요. 그대는 그 뜻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천한 가문이라 하여 스스로 물러나려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고는 즉시 칙서를 내려 자신이 항상 사용하던 어책과 푸른색 비단으로 된 덮개를 하사했다고 하며 연회가 끝난 뒤 주태를 수레에 태워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행렬을 따르게 하여 밖으로 나오면서 북을 치고 뿔피리를 불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표전에 기록된 송건의 발언을 보면 주용과 서성 등이 주태가 자신들의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따르지 않았던 것은 주태가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건은 관우를 공격해 죽이고 총나라로 진격해 보무하려 했는데 그 일환으로 주태를 한중태수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진무는 양주 여강군 송자현 출신으로 신장이 7척 7천이었다고 하며 18살의 나이에 원술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손책을 찾아가 그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수인 장훈과 주태도 이 시기에 손책의 밑에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손책은 양주에서 꽤나 힘을 쓰던 혁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무는 손책이 강동을 정벌할 때 종군하였고 공을 세워 별부사마에 임명됩니다. 이후 손책은 유운을 격파한 뒤 여강 출신 병사들을 많이 얻었는데 그들 중 정예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 진무가 이들을 통솔하게 하였으므로 손책은 진무의 재능을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무도 이러한 손책의 신뢰에 보답하듯이 전장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 나아가는 곳마다 상대할 적이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손책이 죽고 송건이 후사를 이은 뒤에도 진무는 계속해서 중용되었는데 송건은 그를 도고교로 임명해 자신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진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어질고 후덕하여 베푸는 것을 좋아했기에 고향과 먼지방의 빈객들 모두가 진무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또한 송건도 진무를 친애하며 여러 차례 진무의 집에 놀러갈 정도였으니 진무는 말 그대로 인싸 그 자체였습니다. 건안 12년 진무는 송건의 합비 정벌에 종군했는데 군대가 퇴각하던 도중에 적의 지휘관인 장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해 옵니다. 하지만 송건의 군대는 적의 기습에 대한 대비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었고 이때 진무는 목숨 바쳐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이후 송건은 슬퍼하며 직접 진무의 장례를 주관했는데 강표전에 따르면 송건은 진무가 아끼던 애첩을 순장시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동습은 양주 회계군 여유현 출신으로 신장이 8척에 무력이 일반 사람의 것을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승의 후한서에 따르면 동습은 지조와 절개가 있고 성격이 호방하고 활달했으며 용감함과 강인함을 갖추고 있어 그 기세가 몹시 강렬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손책이 강동 정보를 시작하여 회계군으로 들어오자 동습은 직접 나가서 손책을 영접했고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것처럼 손책은 동습을 보고는 그를 훌륭하게 여겨 문화적조로 임명하였고 동습은 그때부터 손책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회계군 산음현에는 오랫동안 도적질을 일삼아온 황명나, 주발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무리 수천 명을 모아 주변에 큰 위협이 되었기에 손책은 직접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했고 동습도 손책을 수행하여 전투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습은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몸소 황령나와 주발의 목을 빼는 공을 세웠고 이에 손책은 동습을 별부사마로 임명한 뒤 수천 명의 병사를 하사했고 또 양무도위로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동습은 손책이 전쟁에 나설 때마다 함께했는데 환연을 토벌하는 전투, 심양의 이운을 토벌하는 전투, 강하의 황조를 토벌하는 전투 등 손책이 일으킨 굵직한 전투에는 항상 동습이 있었습니다. 손책이 사망한 뒤 어린 나이에 송건이 형인 손책의 뒤를 이었기에 모친인 오부인은 이를 걱정하며 장서와 동습 등을 부른 뒤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강동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습이 나서며 강동의 지세는 산천의 견고함이 있고 토역장군 명부께서는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토로 장군이 그 토대를 계승하여 크고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장소가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저 동습 등이 조와 같은 장수가 되었으니 이는 지리와 인화의 때가 된 것이라 근심할 바가 결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동습의 말을 매우 훌륭히 여겼다고 합니다. 타양연의 도적인 팽호가 무리 수만 명을 모아 노략질을 일삼았기에 동습이 능통, 보질, 장훈과 함께 출진하였고 이들은 나뉘어 진군하며 적을 토벌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동습은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데 그는 향하는 곳마다 손쉽게 적진을 격파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팽호 등은 동습의 깃발을 멀리서 보고는 그 즉시 도망쳤고 이에 동습 등은 열흘 만에 도적들을 모두 토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동습은 위월교의로 임명되고 편장군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건안 13년 송건은 대군을 일으켜 황조를 토벌했는데 당시 황조는 몽충 두 척을 가로로 두어 명구를 끼고 주둔하게 한 뒤 종려나무로 된 큰 줄을 돌에 묶어서 닻으로 삼은 다음 위에는 1000명의 병사를 배치해 세뇌를 교차하며 소개하였기에 화살이 아래로 비처럼 쏟아졌고 그로 인하여 송건의 군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습과 능통이 선봉이 되어 각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100여 명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두 겹의 갑옷을 입히고 큰 배에 오르게 하고는 황조가 설치해둔 몽충의 안쪽으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전 끝에 동습이 직접 칼로 종려나무로 된 큰 줄을 끊자 몽충 두 척이 뒤엉키며 움직였기에 마침내 송건의 대군은 황조가 있는 성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황조는 두려워하며 즉시 성문을 열고 도망쳤으나 결국 송건의 병사들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큰 연회가 열렸는데 이때 송건은 잔을 들어 동습에게 권하며 오늘의 연회는 동습이 줄을 자르는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조조가 유수로 출병하자 송건도 조조를 막기 위해 마찬가지로 출병했고 이때 동습도 송건을 따라 나섰는데 송건은 동습에게 5척의 누선을 감독하여 유수구에 주둔하라고 명했다 합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자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오기 시작해 5척의 누선이 기후로 엎어지려 했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배로 흩어져 달아나며 동습에게도 누선 밖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습은 오히려 분노하며 장군의 책무를 맡아 여기서 도적들을 대비해야 하는데 어찌 누선을 버리고 가겠느냐, 감히 다시 도망치자는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목을 벨 것이다 라고 말했기에 그 누구도 감히 도망치자는 요구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폭풍으로 배가 부서져 동습은 죽게 되었으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송건은 동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옷을 바꿔 입고 동습의 빈소를 찾아가 문상을 하며 그의 유가족들에게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재물을 심히 후하게 하사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서 어이없게 죽은 인물들이 꽤 있지만 동습은 그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인물로 뛰어난 용맹함이 만영으로 변질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동습이 홀로 배에 남아 자리를 지키려 했다면 그저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한 사람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만약 자신만이 아닌 휘하에 있는 부하들까지 함께 배에 남도록 했다면 삼국지 최악의 지휘관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룡은 익주파군 인강년 출신인데 오수에 따르면 그는 본래 형주 남양군 출신이었으나 그의 선조가 파군으로 건너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룡은 청거를 받아 관리가 되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감룡은 어려서부터 힘이 뛰어났고 협객들을 좋아했는데 그래서인지 경박한 소년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니 한마디로 그는 갱단을 만들어 갱단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갱단의 두목이 된 감룡은 그의 무리들과 함께 활을 쥐고 깃털을 등에 달고 방울을 몸에 지닌 채로 몰려다녔는데 어찌나 악명을 떨쳤는지 백성들은 방울 소리만 들어도 감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감룡은 경박하게 호골의 흉내를 내어 사람을 죽인 뒤 집에 숨어 있다가 망명한 일로 인해 군 안에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감룡이 이끄는 갱단의 세력은 점차 커져 성읍의 장리와도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올랐는데 그는 자신을 정중하게 접대하는 사람과는 곧바로 친하게 지냈으나 만약 자신을 푸대접하면 곧바로 부하들을 풀어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감룡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횡포를 부리며 치안을 어지럽혔기에 담당 관리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며 그는 20여 년 동안 이 짓을 일삼았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감룡이 출입을 할 때마다 육지에선 수레와 말이 늘어섰고 물에선 가볍고 빠른 배가 연이어 이어졌으며 시종들은 화려하게 수놓은 옷을 입고 있어 도로가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멈추게 되면 고운 빛깔의 꽃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배를 메고 떠날 때가 되면 그 비단을 자르고 버려버리는 사치스러움을 보여줬다고 하니 감룡은 도적질을 하며 엄청난 부를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룡은 저지르던 악행을 그만두고 제자백가의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다가 곧바로 형주로 넘어가 유표의 휘하로 들어갔는데 나쁜 짓을 하며 잘 먹고 잘 살던 감룡이 갑자기 개과천선하고 형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다행히 영웅기의 기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웅기를 보면 유원이 죽고 유장이 그의 뒤를 잇자 유장의 장수인 감룡 등이 반란을 일으켜 형주의 별가인 유학과 함께 유장을 공격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형주로 달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추측해보자면 감룡은 휘하 세력과 부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사실상 초계 지배자였던 유원이 감룡의 세력을 인정해주고 그를 장수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원이 죽고 그의 아들인 유장이 뒤를 잇게 되었는데 감룡 입장에서 유장은 우유부단하고 못 믿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형주의 유표가 유원이 죽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유압을 보내 촉을 공격했고 이에 감룡 등은 유장을 배신하고 유표의 편을 드는 게 더 이득이라고 여겨 반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감룡은 형주의 군대에 호응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기에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대로 형주로 도망가 유표의 밑으로 들어간 것이니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감룡은 노복 800명을 인솔해 유표에게 갔는데 유표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였기에 군대에 관한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여러 영웅 호월들이 제각각 병사를 일으키는 난세였던 데다가 감룡이 유표의 형세를 관찰해보니 마침내 반드시 이룬 것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망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룡은 유표의 휘하에 있다가는 그 화를 함께 받을 거라 생각해 동쪽으로 가서 오로 들어가려 했으나 유표의 장수인 황조가 하구에 주둔하고 있었기에 황조의 허락 없이는 오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감룡은 일단 부하들을 데리고 황조의 휘하에 들어갔고 결국 하구에 눌러앉게 되는데 황조는 3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감룡을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감룡은 황조가 송건의 군대와 싸우다가 대패하여 도망치고 있을 때 적의 선봉장인 능조를 활로 쏴 죽여서 황조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공을 세웠음에도 황조는 감룡을 처음과 같이 푸대접하였고 오히려 감룡의 빈객들을 깨어 그에게서 떠나도록 해 감룡의 힘을 약화시키는 수작질을 벌입니다. 이로 인해 감룡은 황조를 떠나려고 했으나 도망치다가 잡힐 것을 두려워했고 탈출할 방법을 몰랐기에 홀로 근심하고 번민합니다. 황조의 도독인 소비는 황조와 달리 감룡을 좋게 보았던 인물로 그는 감룡의 고민을 알고 있었기에 술자리를 열어 감룡을 부른 뒤 내가 그대를 여러 차례 청거했으나 주인이 능히 쓰지 않았소. 그리고 세월이 쉬지 않고 가버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마땅히 직접 멀리 가서 도모한다면 어떻게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요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자 감룡은 한참 뒤에 아무리 그러한 뜻이 있어도 아직 행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소비는 감룡에게 내가 그대를 주연의 현장으로 임명할 것을 아랠 것이니 그리하여 움직인다면 언덕에서 내려다보며 방울을 굴리는 것에 필적하지 않겠소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기에 감룡은 매우 다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감룡은 소비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오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주유와 여몽이 함께 감룡을 청거했는데 이를 봤을 때 감룡의 능력은 오에서도 이미 유명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송건은 감룡을 오래된 신하와 같이 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룡은 송건에게 지금 한나라의 재위는 나날이 쇠하고 있고 조조는 점점 더 교만해져 마침내 재위를 찬탈할 것입니다. 남쪽의 형주 땅은 산과 언덕의 형세가 편리하고 강과 하천의 흐름이 통하는 것이 참으로 나라의 서쪽 형세입니다. 그리고 저 감룡이 이미 유표를 관찰했는데 생각하는 것이 깊지 않은 데다가 자식들 또한 뒤떨어져 능히 공업을 계승하고 토대를 전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존께서는 마땅히 서둘러 꾀하시어 조조가 도모하는 것보다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모하는 계책은 마땅히 먼저 황조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황조는 나이가 많아 정신이 지나치게 심히 흐릿하고 재물과 곡식이 모두 모자람에도 황조의 측근들은 그를 속이어 농락하며 재물의 이득에만 힘을 쏟고 있고 장교와 병사들을 범하고 함하기에 장교와 병사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함선과 전쟁 기구들은 폐기되어 수리할 수도 없는 데다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도 게을리하며 군대의 편제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지존께서 지금 공격하러 가신다면 그들이 격파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일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며 형주를 평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황조를 격파하는 거라고 주장했기에 송건은 감룡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장소가 감룡의 말을 나무라며 오의 아래쪽은 위태로움이 있으므로 만약 군대가 실제로 원정을 간다면 필시 난이 일어날까 염려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자 감룡은 장소에게 국가가 소아의 책무를 그대에게 주었는데 그대는 머물러 지키면서 난을 걱정하니 어찌 옛사람을 흠모하겠습니까 라고 반박하며 장소에게 빈잔을 줍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송건은 술을 들어 감룡에게 권하며 흥패 올해의 정보를 행하는 것이 이 술과 같으니 결단을 내려 그대에게 맡기겠소. 그리고 그대가 오직 마땅히 전반적인 계획과 책략을 세우는 것에 힘써서 필시 황조를 이기도록 하면 그것은 곧 그대의 공이 될 것인데 어찌 장장사의 말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후 송건은 감룡의 조언을 따라 황조 토벌에 나섰고 황조를 격파하고 죽이는 데 성공하여 아버지인 송견 때부터 쌓인 원한을 마침내 갚게 됩니다. 오서에 따르면 송건은 황조 토벌에 나서며 두 개의 함을 만든 뒤 황조와 소비의 머리를 그 안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황조의 군대가 대패하게 되었을 때 소비는 사람을 시켜 감룡에게 급박함을 알렸고 이에 감룡은 소비가 만약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어찌 그를 잊겠는가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송건이 여러 장수들을 위해 술자리를 열자 감룡은 자리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피와 눈물을 함께 흘리며 송건에게 소비에게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는데 저 감룡은 소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진실로 이미 구롱에서 몸을 잃고 장군의 휘하에서 목숨을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소비의 죄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나 특별히 장군께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송건은 감룡의 말에 감동하였으나 지금 자네를 위해 소비를 죽이지 않았다가 그가 달아난다면 어찌할 것이오? 라고 질문했는데 감룡은 소비는 찢겨 나누어지는 화를 면하고 갱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쫓아내려 해도 오히려 반드시 달아나지 않을 것인데 어찌 응당 달아날 것을 도모하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소비가 도망친다면 저 감룡의 머리가 응당 대신하여 함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절절하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송건은 마침내 소비를 사면해 주었으니 감룡은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의리를 보여주어 은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건한 13년 감룡은 주유를 따라 오림 적벽에서 조조의 군대를 격퇴시킵니다. 건한 14년 감룡은 주유 등과 함께 남군성의 조인을 공격했는데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기에 감룡은 이릉을 점거할 계책을 제안한 뒤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릉으로 가서 성을 점령합니다. 당시 감룡의 휘하에는 기존에 있었던 수백 명의 병사와 새로 얻은 신병을 포함해 대략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조인이 5에서 6000명의 군대를 보내 감룡을 포위하는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감룡은 여러 날 동안 공격을 받았는데 적은 높은 막루를 세워 성 안을 향해 비오듯 화살을 쏘아댔고 이에 병사들 모두가 두려워했으나 오직 감룡만이 평소와 같이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룡이 사신을 보내 주유에게 이를 알렸기에 주유가 여몽의 계책을 써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와서 포위를 풀고 감룡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감룡전에서는 감룡이 적에게 포위를 당했어도 여유로움을 보여줬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여몽전에서는 감룡이 곤란하고 위급해져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고 나옵니다. 조조는 여강태수 주광을 환연으로 파견해 주둔케 한 뒤 벼를 심는 논밭을 크게 넓혀 식량을 비축해 오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했고 또한 첩자를 시켜 파양의 도적들이 조조의 군대의 내응해 송건의 군대를 공격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직접 환연 정벌에 나섰는데 감룡을 승성독으로 삼아 환성의 공격을 맡겼고 이에 감룡은 직접 흰 명주를 손에 쥐고 몸소 성으로 기어올라 장교와 병사들을 위해 앞장섰기에 주광의 군대는 결국 격파당하고 송건에게 사로잡힙니다. 나중에 송건이 공을 헤아리니 여몽이 으뜸이었고 감룡이 그 다음이었다고 하며 감룡은 전투에서 세운 공으로 절충장군에 임명됩니다. 이양대치 당시 감룡은 노숙을 따라 이양을 지키며 관우를 막았는데 관우가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일컬으며 직접 날쌔고 용맹스러운 병사 5,000명을 골라 현의 상류 심열이에 얕은 여울에 투입한 뒤 야밤에 물을 건너려 합니다. 그래서 노숙은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논의를 했는데 감룡이 나에게 500명의 병사를 증원해준다면 내가 가서 대응할 것이니 책임지건대 관우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면 감히 물을 건너지 못할 것이며 물을 건넌다면 즉시 나에게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노숙은 1000명의 병사를 뽑아 감룡에게 주었고 이에 감룡은 곧바로 밤에 출진합니다. 관우는 감룡이 직접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계획을 멈추고 물을 건너지 않았으며 마른 나무로 진영을 세우고 그곳에 주둔했는데 훗날 이 진영의 이름을 관우래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송건은 관우의 진격을 막은 감룡의 공을 칭찬했습니다. 건한 20년 송건은 10만 명의 병사와 감룡 등 수많은 장수들을 대동하고 합비를 공격했는데 장료의 활약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때마침 역병까지 유행하는 바람에 퇴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건은 솔선수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휘하 장수들과 함께 가장 최후방에 남은 채 정군을 철수시켰는데 장료가 이 틈을 노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송건이 위험에 처하자 감룡은 활을 당겨 적에게 화살을 쏘며 대응했고 능통 등과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게다가 감룡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어째서 북을 치고 피리를 불지 않느냐고 군악대에게 외쳤는데 그 기세가 굳세었기 때문에 송건은 감룡의 용맹함을 더욱 훌륭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조조가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일컬으며 유수로 침공해 왔기에 송건은 7만 명의 군대로 맞섰고 감룡을 전부독으로 삼아 따로 3,000명의 병사를 주어 조조의 진영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룡은 정예병 100명을 선발한 뒤 이경의 시각에 빠르게 조조의 진영으로 진입해 녹각을 뽑아버리고 포루를 넘어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 수십 명의 목을 베는 전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적의 기습을 알아챈 조조의 군대는 몹시 놀라서 북을 치고 떠들며 횃불을 들어 진영을 별처럼 환히 밝혔으나 감룡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고 그는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온 뒤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만세를 외칩니다. 이후 감룡이 송건에게 이를 보고하니 송건은 매우 기뻐하며 늙은이를 매우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소. 잠깐이나마 그대의 담력을 보았을 따름이요 라고 칭찬한 뒤 감룡에게 비단 1000필과 칼 100자루를 하사합니다. 또한 송건은 좌우의 사람들에게 맹독에게는 장려가 있으나 나에게는 흥패가 있으니 서로 상대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말하며 감룡을 치켜 세웠습니다. 소비에 이은 감룡의 또 다른 은인은 바로 여몽이었습니다. 여몽은 감룡이 오로 도망쳐 왔을 때 주유와 함께 그를 청구한 인물이었고 환현 전투 당시 감룡이 승성독에 임명되어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여몽이 그를 추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룡은 행동이 몹시 거칠고 살인을 즐겼기에 이미 애초부터 그는 여몽의 눈밖에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룡이 때때로 송건의 명령을 어겨 그의 분노를 사 내쳐질 뻔할 때마다 오히려 여몽은 번번이 간절히 청하며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감룡과 같이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장수는 얻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몽은 감룡이라는 사람 자체는 좋아하지 않았으나 그의 능력은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건은 여몽의 조언을 받아들여 감룡을 후하게 대우했고 마침내 그의 능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감룡의 주방에서 일하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도망쳐 여몽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몽은 감룡이 그 아이를 죽일 것을 걱정했기에 감룡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일단 자신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감룡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와 여몽의 모친에게 예를 다하였기에 여몽은 감룡에게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그 아이를 감룡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감룡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그 아이를 뽕나무에 묶어서 세워둔 뒤 직접 활을 쏴서 죽여버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여몽은 매우 분노하며 북을 두드려 병사를 모은 다음 직접 감룡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자 여몽의 모친이 맨발로 나와 여몽에게 지존께서 너를 혈육과 같이 대하고 너에게 대사를 부탁하셨는데 어찌 사사로운 분노로 감룡을 공격해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감룡이 죽는 날 설령 지존께서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의 이러한 행동은 신하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몽은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기에 모친의 말을 듣고는 분노를 삭인 뒤 직접 감룡을 찾아가 웃으면서 흥패 노모께서 그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니 빨리 올라오시오 라고 말했기에 감룡은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며 그대와의 약속을 저버렸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감룡은 여몽과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가 하루 종일 연애를 즐겼다고 하니 이를 통해 당시 임명정시 풍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고 여몽이 감룡에게 분노한 것도 아이를 죽여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교는 송견의 막내 동생인 손정의 삼남으로 송건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감룡은 손교와 술을 마시다가 한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감룡에게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자 감룡은 신하와 공자는 동등한 위치이고 정로가 비록 공자이지만 어찌 멋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소. 나는 현명한 군주를 만났기에 다만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 명령에 힘써 군주에게 보답하면 되거늘 진실로 세상의 풍속에 따라 굴복할 수는 없소 라고 대답하며 배째라 모드로 갑니다.
그리고 송건은 이 소식을 듣고는 송교에게 서신을 보내 근래에 듣기로 그대가 가문패와 더불어 술을 마시다가 술로 인해 발작을 하여 그 사람을 침해하고 욕보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여몽의 감독안에 속하기를 구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록 횡포하고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으나 그는 대체로 대장부의 모습을 가졌다. 또한 내가 가까이 하는 자이나 사사로운 이유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내가 감룡을 친애하나 그대는 친하게 지내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으니 소위 매번 나와 이처럼 어긋나는데 어떻게 나와 오래 갈 수 있겠는가 라고 꾸짖습니다. 그리하여 송교는 곧바로 상소를 올려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사죄를 한 뒤 감룡과 더불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감룡이 죽자 송건은 이를 몹시 애석하게 여겼다고 하며 그의 아들인 감계는 죄를 지어 회계로 귀양 보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이처럼 정사 삼국지의 기록만을 봤을 때는 감룡의 가문이 몰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진서에 따르면 감룡의 또 다른 아들인 감술은 태자태부의 자리에 올랐고 손자인 감창은 상소에 임명되었으며 그의 증손자인 감탁은 진서에 열전이 실릴 정도로 동진 시절에 활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감룡이 죽은 뒤 감룡의 병사들은 반장이 이끌게 되었고 삼국지 후반기에 활약하는 용장인 정봉이 감룡 휘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앞서 나왔듯이 감룡은 거칠고 사나우며 살인을 즐겼으나 도량이 넓고 쾌활하며 계략도 갖추고 있었고 재물을 경시하고 병사들을 공경하여 휘하 병사들을 후하게 대우하였으므로 병사들이 즐거이 감룡의 명을 따랐다고 하니 감룡은 자신이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잔혹했지만 자기 사람들은 잘 챙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장이 나라의 법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 기강이 문란하고 해이해졌기에 주유와 감룡이 송건에게 촉을 취하라고 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감룡은 파군 출신이었기에 주유와 더불어 촉 정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전략을 세운 주유가 일찍 죽어버리고 유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오해 촉정벌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감룡은 능통의 부친인 능조를 죽였기 때문에 능통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는데 관련이라는 능통 인물 열전에서 자세히 다뤘기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진서에 따르면 감룡은 진시 황제의 진나라에서 승상을 지낸 감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능통은 양주 오군 여학년 사람으로 그의 부친인 능조는 목숨보다 의로움을 중요시하고 담력과 기백까지 있었는데 손책이 처음 군을 일으키자 그를 따라다니며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으며 언제나 군의 선봉에 섰기에 공적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영평현의 현장이 되어 그곳을 지키며 산월족을 평정하고 다스렸으므로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고 하니 그는 통치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건한 8년 송건이 강하의 황조를 정벌하러 나섰기에 능조가 따라 나섰고 그는 이번에도 선봉에 서서 가장 먼저 진격하여 적의 선봉을 격파한 뒤 가볍고 빠른 배를 타고 홀로 적진을 공격해 들어가다가 유시에 맞아 전사합니다. 참고로 오서에서는 이 화살을 쏜 사람이 감룡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감룡은 오나라에 투항하기 전이라 황조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능조가 죽었기에 송건은 그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했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능조의 아들인 능통을 칭찬하고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송건은 능통의 나이가 1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평판이 좋았기도 했고 그의 부친인 능조가 국가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을 감안하여 능통을 별부사마로 임명한 뒤 파적도 위에 직책도 대행하도록 했으며 부친의 병사들까지 거느리게 해줍니다. 건한 11년 송건은 보둔과 마둔의 산적들을 토벌하러 갔는데 그는 먼저 보둔의 산적을 격파한 다음 자신은 돌아가며 능통 등을 남겨 마저 마둔의 산적을 공격하게 했기에 능통 등은 기일을 정한 뒤 곧 공격을 감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기일이 되기 전에 연회가 열렸는데 당시 연회에서 술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감독하게 된 진근이라는 장수는 성격이 억세고 용맹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진근은 술에 취한 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능멸하기 시작했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갱판을 칩니다.
능통은 진근의 오만함과 남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증오했기에 면전에서 그의 잘못된 점을 따져 묻고 비난하며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에 진근은 화를 내며 능통을 욕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의 부친인 능조까지 모욕합니다. 그래서 능통은 매우 화가 나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눈물을 흘리며 대꾸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황이 점차 험악해졌으므로 연애는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능통을 따라가 흉악하고 인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또 능통을 모욕하였고, 결국 능통은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진근을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진근은 큰 상처를 입고 실려가 치료를 받았으나 며칠 뒤에 죽어버렸으니, 능통은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아군 장수를 죽이는 실책을 범한 것입니다. 능통은 진근을 죽였으나 바로 체포되지 않았는데, 아마 모두가 이제 막 전투가 시작되어 정신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만큼 진근이 죽어도 싼 인물이었기에 다른 장수들이 쉬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능통은 자신의 죄를 전혀 숨길 생각이 없었기에 죽지 않고서는 사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뒤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는지 병사들을 서둘러 재촉하며 진격해 몸소 화살과 돌을 당해내며 적진에 도달한 뒤 진영의 한 곳을 무너뜨렸고, 이에 다른 장수들도 승세를 타고 진격해 적을 격파했기에 마침내 마둔의 산적들은 괴멸됩니다. 이렇게 능통은 큰 공을 세운 뒤 군법을 담당하는 관리를 찾아가 자수를 해 체포되었으나, 송건은 능통의 결단성과 굳셈을 장하게 여겼기에 그를 풀어주며 공을 세워 속죄하라고 말합니다. 건안 13년, 송건은 다시 황조를 정벌하러 나서며 능통을 선봉으로 삼았는데, 능통은 측근 수십 명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송건의 봉군보다 수십 리 앞서서 진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광으로 들어가 황조의 장수인 장석의 목을 베었고, 봉습 등과 함께 전력을 다해 황조가 있는 성을 공격해 함락시키는 공을 세웁니다. 이 외에도 적벽대전, 남군 공방전, 환현정벌, 익양대치 등 오나라의 굵직한 전투에는 모두 참여의 공을 세웠기에 당부 중랑장으로 승진하고 회국의 상의 직책도 겸합니다. 건안 20년, 송건은 마침내 합비를 정벌하러 나섰는데, 이때 능통은 우구독에 임명되어 송건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위나라 장수 장려의 분전으로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기에 송건은 철군 명령을 내려 군대를 차례대로 퇴각시키며 자신은 능통, 감령 등과 후방에 남아 소요진 북쪽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려가 그 틈을 노려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감행해왔기에 오나라 장수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진무는 전사하고 서성 등은 달아나는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송건은 사람을 보내 앞에 간 병사들을 부르려 했으나 병사들은 이미 먼 거리를 간 상태라 형세가 서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송건은 장료에게 목이 달아날 상황에 처했으나 능통이 자신의 측근 300명과 함께 송건을 호위하며 그가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다시 돌아와 장료의 병사들이 송건을 추격할 수 없도록 그들과 전투를 치릅니다. 전투가 어찌나 치열했던지 능통의 측근 300명 모두가 전사했고, 능통도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로 전장에서 벗어났는데, 하필이면 돌아가는 길이 끊기는 바람에 갑옷을 입은 상태로 물길을 걸어가며 퇴각을 했습니다. 송건은 능통이 살아서 돌아오자 놀라고 매우 기뻐했으나, 능통은 자신의 측근들 중에서 살아 돌아온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비통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송건은 소매를 당겨 능통을 닦아주고, 공적, 죽은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대가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어찌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시오 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서에 따르면 능통의 상처가 매우 심각했기에 송건은 능통이 자신의 배에 머무르도록 했고 탁시의 양약을 얻어 극진히 치료했으므로 능통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송건은 자신을 구한 능통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편장군으로 임명하고 본래의 병사보다 2배나 많은 수의 병사를 하사합니다. 오나라를 대표하는 돌격대장인 감령, 반장 등은 장수로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인성 자체는 쓰레기에 가까운 자들인데, 능통은 돌격대장 스타일이면서도 뛰어난 인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능통은 비록 군대에 있었지만 어진 일을 가까이 하고 선비들을 우대했으며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의리를 중시했다고 하니 그는 국사에 풍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능통과 같은 군 출신인 성섬이라는 인물이 송건에게 청거되었는데 그는 기계와 큰 절개가 능통보다 뛰어나다고 여겨졌으나 송건은 능통과 같다면 충분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성섬이 능통을 만나러 밤늦게 왔는데 능통은 누워 자고 있었으나 성섬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옷을 단정히 고쳐 입고 문 밖으로 나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니 능통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평가를 받는다 하여 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예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또한 능통은 송건에게 산월족들은 대다수가 아주 용감하고 사나움으로 높은 위세와 은혜로운 덕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물론 송건은 산월족들을 계속해서 정벌하긴 했으나 소속성들을 위로하라는 명을 내려 능통의 조언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능통은 평소에 병사들을 소중히 대했기에 병사들 또한 능통을 동경했다고 하며 한 번은 능통이 고향편을 지나게 되어 그곳의 관청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관리가 삼판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공경하게 예를 다하며 마치 오래된 신하를 만난 것 같이 친근하게 대하였으니 그의 은혜와 독의 융성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능통은 합비 전투에서 큰 상처를 입었기에 2년 뒤인 건안 22년에 29살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송건은 능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평상을 치고 일어나 앉아 슬픔을 스스로 멈출 수 없어 며칠 동안 음식에 가짓수를 줄였고 능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렸으며 장승을 시켜 명례를 짓도록 했습니다. 송건이 창업을 한 뒤로 공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가 마음을 집중한 바는 여몽, 능통에 대한 것이 가장 무거웠고 주연이 그 다음이었다고 하니 능통은 여몽과 함께 송건이 가장 아낀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능통이 죽었을 때 능통의 두 아들인 능렬과 능봉은 나이가 몇 살밖에 되지 않았기에 송건이 직접 궁 안에서 그들을 길렀고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고 대우했는데 빈객이 자신을 아련하러 오면 능통의 아들들을 불러서 보여주며 이 아이들이 나의 새끼 호랑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능통의 자식들이 자라자 독서하는 법을 가르쳤고 10일에 한 번은 말을 타는 것을 가르쳤으며 능통의 공을 추가적으로 기록하여 열정으로 봉하고 그의 옛 병사들을 능통의 자식들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호구견자라는 말이 있듯이 능통의 아들들은 부친의 풍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능렬은 죄를 지어 면직되었고 능봉이 다시 자기를 물려받고 병사들을 통솔했으나 이후로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소설인 삼국지 연의에서는 능통이 부친의 원수인 감령과 화해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능통은 감령이 자신의 부친을 죽였기에 그를 원망하고 있었고 감령은 늘 능통을 경계하여 둘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에 송건은 능통에게 명하여 감령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찍이 여몽이 자신의 집에서 연회를 열어 능통과 감령이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감령이 술을 마시자 갑자기 능통이 칼춤을 추기 시작했고 감령 또한 나 감령은 쌍극으로 춤을 출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칼춤을 춥니다. 그래서 여몽은 저 둘을 그대로 뒀다간 사달이 날 거라 여겼기에 감령이 아무리 유능하다고는 하나 나 여몽의 기교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오 라고 말한 뒤 칼과 방패를 쥐고 몸소 둘의 사이를 갈랐으므로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송건은 이 소식을 듣고 능통의 뜻을 알았기에 감령과 능통을 같은 지역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서성은 서주낭약군 거연 출신으로 난이 일어나자 오나라의 빈객이 되어 살았다고 하는데 아마 조조의 서주 침공으로 인해 서주를 떠나 양주로 도망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성은 용맹함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손책의 뒤를 이은 송건은 서성을 별부사마에 임명하며 병사 500명을 주었고 그를 양주 예장군 시상연회장으로 임명하여 황저의 공격을 막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조의 아들 황역이 수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내려와 공격을 시작했고 당시 서성이 보유한 병사들의 수는 20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서성은 거리낌 없이 황역의 군대와 공격을 주고받으며 황역과 그의 병사 천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에 서성은 적을 무너뜨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성문을 열고 밖으로 출진하여 황력의 군대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황력은 마침내 자취를 감추고는 다시는 송건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서성의 공을 치하하며 그에게 교위의 관직을 내리고 양주 단양군 무오연의 현령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성은 무오연의 현령으로 있으면서 양주 단양군 임성현 남쪽에 아산적을 토벌하는 공을 세웠기에 중랑장으로 승진하여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건안 20년 송건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를 공격했으나 장료의 활약으로 인해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이로 인해 퇴각을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송건은 솔선수범하며 후방에 남아서 병사들을 먼저 차례대로 배에 태워 철수시킨 뒤 그제서야 자신도 떠나려 했는데 갑자기 장료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손공과 오나라 장수들은 장료가 성을 나와서 공격해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고, 장수 진무는 장료의 공격을 막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성도 장료의 공격을 막다가 부상을 당했으나 그는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는데 가지고 있던 창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없이 도망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반장은 앞으로 나아가며 도망치는 서성의 병사들을 죽여 그들이 다시 전장터로 돌아와 싸우게끔 만들었고, 능통은 송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바쳐 장료의 공격을 막아냈기에 서성은 이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후퇴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조가 유수로 출진해오자 손권도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수비를 했는데 조조군이 횡강까지 진격해왔기에 서성 등의 장수들은 조조의 군대를 막기 위해 몽충을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풍을 만나는 바람에 함선들이 조조군이 있는 언덕 아래로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오나라 장수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배에서 내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나 오직 서성만이 병사들을 인솔하여 적진으로 올라가 적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조의 군대는 그대로 도망쳤는데 죽고 다친 병사들이 있었다고 하며, 이후 서성은 바람이 그치자 군을 이끌고 돌아왔고, 이에 송건은 서성을 매우 장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성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홀로 진격하여 조조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아마도 장료와의 전투에서 훼손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송건이 조비의 본국이 되기를 청하였기에 위나라에서는 형정이라는 인물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송건을 오왕으로 임명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에 송건이 직접 도정까지 나와서 형정을 기다렸음에도 오히려 형정은 교만한 얼굴빛을 띄었기에 장소가 가장 먼저 분노를 표출했고, 서성도 원통해하며 동렬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는 나와 장수들이 몸을 떨쳐 일어나 목숨을 바쳐 위나라의 허도와 낙양을 병합하고 파척을 삼킬 능력이 없어 나의 군주로 하여금 형정과 맹약을 맺도록 만들었으니 이 또한 수치스럽지 아니한가 라고 말한 뒤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정은 일행들에게 강동의 장수와 재상들이 이와 같으니 오랫동안 남의 밑에 있지는 않겠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서성은 법무장군으로 승진하였고 도종우에 봉해졌으며 여강태수에도 임명되어 양주 단양군 임성현을 봉부로 받았다고 합니다. 황무원년 유비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일웅대전이 발발하자 서성은 육선 휘하에서 유비의 군대와 맞섰고 수많은 유비군 진영을 공격해 점령하였으며 나아가는 곳마다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유비의 군대가 퇴각한 뒤 서성 등은 송건에게 표를 올려 백제성에 주둔하고 있는 유비를 다시 공격해 사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육선 등이 조비의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기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황무원년 조비가 송건에게 장자인 손등을 인질로 보내라고 했으나 송건이 거절하자 조비는 대군을 일으켜 세 방면으로 오나라를 공격했는데 동구 방면으로는 조슈, 장려, 장패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여범을 지휘관으로 삼아 조슈의 군대를 맡게 했는데 여범은 서성, 전종 등과 함께 수군을 이끌고 동구로 진격하여 조슈의 군대와 맞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배가 전복되어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피해를 입었는데 익사한 병사들의 숫자만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여범은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장강 남쪽으로 퇴각하였고 조효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장패에게 정예병을 주어 서릉을 공격하게 해 오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으나 서성은 남은 병사들을 수습하며 적의 공격을 막아낸 뒤 오히려 적을 추격하여 위나라 장수 윤로의 목을 베는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서성은 안동 장군으로 승진하고 무후에 봉해집니다. 조비는 재차 군대를 크게 일으켜 장강을 건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서성은 계책을 세워 건업을 둘러서 담을 쌓고 울타리와 임시 망루를 설치하여 가짜 성을 만든 뒤 강 가운데에 배를 띄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장수들은 서성의 계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 여기며 이를 말했지만 서성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생각과 달리 대군을 이끌고 광릉에 이른 조비는 서성이 세운 가짜성을 보고는 몹시 놀랐다고 하며 더욱이 울타리가 수백 리에 걸쳐져 있었고 장강도 세차고 길었기에 그 즉시 군을 이끌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성의 계책으로 인해 조비가 퇴각했기에 장수들은 서성의 책략을 인정했다고 하며 위시 춘추에 따르면 조비는 장강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비록 위나라에 기마병이 많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서성은 황무영간의 눈을 감았고 그의 아들 서해가 자기를 물려받은 뒤 그의 병사들도 다스렸다고 합니다. 서성은 의외로 같은 오나라 장수들과 트러블이 꽤 있었는데 자신의 상관이었던 주태의 명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다가 송건이 직접 나서서 주태의 면을 세워주니 그제서야 주태에게 복종했던 적도 있고 무우연의 현령이던 시절에는 장엄이 출정을 나간 사이에 그의 부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해서 장엄과 사이가 나빠졌으나 장엄이 먼저 대범하게 서성을 칭찬하며 그를 원망하지 않았기에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태와 장엄은 그 출신 성분이 호족이 아닌 미천한 집안 출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성은 그것을 이유로 주태와 장엄을 하대하여 이들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봅니다. 건안 원년 송건은 형인 손책의 위용에 힘입어 15살의 나이에 양소년의 현장이 되었는데 때마침 반장이라는 자가 송건을 찾아왔으므로 송건은 그를 부하로 삼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양주 출신이 아닌 연주 동군 발간현 출신이라 아마 전란을 피해 양주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성품과 행적을 감안해보면 고향에서 사고를 친 뒤 도망쳐왔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장은 천성이 방탕하고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해 가난하게 살았지만 걸핏하면 외상으로 술을 마셨다고 하며 그로 인해 채권자가 집 문 앞에 이르면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이 나중에 부유해지고 권세가 생기면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한 양아치 같은 인간과는 거리를 뒀겠지만 송건은 그러한 반장의 모습에서 용장의 재능을 받는지 그를 특별히 아낍니다. 또한 송건은 반장에게 병사를 모집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장이 사람 100여 명을 모아오자 마침내 그를 장수로 삼습니다. 반장은 산적을 토벌하는 공을 세워 별부사마에 임명되었고 오운의 큰 시장에서 악당을 죽여 도적질을 단절시켰기에 유명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서안현의 현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유표가 형주에 있을 때 수차례 침입을 해와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반장이 직접 이를 살핀 이후에는 적들이 국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또 인접한 현인 건창현에서 도적들의 난이 일어나자 반장은 건창현의 관리도 겸하게 되었고 무맹교위의 관직도 더해졌는데 그는 악한 자들을 토벌하고 다스려 한 달 안에 난을 모두 평정했으며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 800명의 병사를 얻는 공을 세운 뒤 건업으로 돌아옵니다. 건안 20년 송건은 합비를 공격했으나 장묘의 활약으로 승리는커녕 어떠한 이득도 거두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었는데 그 틈을 노려 장묘가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당시 오의 여러 장수들은 기습 공격을 대비하지 않았기에 진무가 싸우다 죽었고 송경과 서성은 달아났으나 반장은 후방에 있었음에도
곧바로 급하게 달려가 말을 비껴탄 채로 도망가는 송겸과 서성의 병사 2명을 죽였고, 이로 인해 도망치던 병사들이 다시 돌아와 싸우게 됩니다. 이후 송건은 반장의 행동을 매우 장하게 여겨 그를 편장군으로 임명합니다. 또 반장은 이양대치 당시에 송건을 수행해 관우군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건안 24년 송건이 관우를 정벌할 때 반장은 송건의 명을 받아 주윤과 함께 관우의 퇴각로를 차단했는데, 인조연에 도착한 뒤 협석에 머무르며 관우를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반장의 부하인 사마마충이 관우와 관우의 아들 관평, 도덕인 조루 등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송건은 곧바로 형주 의도군의 무와 자기 2현을 나누어 고릉군으로 삼아 반장을 고릉태수 진위장군으로 임명하고 유량으로 봉했으니, 반장은 관우를 사로잡은 공으로 엄청난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안 26년 유비가 대군을 일으켜 이릉으로 출병하자 반장은 주윤과 함께 육선을 따라 유비의 군대를 막았는데, 육선이 화계로 유비의 군대에게 역공을 가할 때 반장의 부하가 유비의 호군인 풍습 등을 죽이고 많은 병사들을 살상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반장이 역공 당시에 오해 선봉대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반장은 이때 세운 공으로 평북장군 양양태수로 승진합니다. 황무원년 조진, 하우상 등이 주연이 지키고 있는 남군을 보유했기에 반장은 제갈근, 양창과 함께 주연을 구원하러 갑니다. 이에 하우상 등은 선두 부대 3만 명을 나누어 부교를 만든 다음 백리주 상류로 건너와 반장 등을 공격하려 했는데, 제갈근과 양찬은 위나라 군대가 건너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위나라 병사들이 부교를 통해 건너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제갈근과 양찬에게 위나라 군대의 형세가 바야흐로 성대하고 강물 또한 얕기 때문에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는 홀로 휘하 병사들을 거느린 채 진격하여 위나라 군대의 부교가 있는 곳에서 50리 떨어진 강 상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을 시켜 갈대 수백만 묶음을 벤 뒤 얽어서 큰 뗏목을 만든 다음 불을 지른 상태로 물의 흐름에 따라 아래로 흘러가도록 해 위나라의 부교를 불태워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뗏목을 만드는 것이 끝났고 물이 흐르는 것을 살펴 마땅히 뗏목을 상류 아래로 흘려보내려 했으나 하우상이 곧바로 병사들을 이끌고 물러나 버립니다. 오록에 따르면 곡물이 불어나 반장 등이 강의 상류에 성을 쌓고 제갈근이 나아가 부교를 공격했기에 조진 등이 퇴각했다고 합니다. 황무 5년 송건이 직접 병사들을 인솔해 석양을 공격했는데 군사를 되돌릴 때가 되어 반장이 군대의 후방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반장의 군대는 밤에 출진하다가 혼란에 빠져버렸고, 이로 인해 적의 추격을 제지할 수 없었으나 다행히도 이 사실을 알아차린 주연이 곧바로 돌아와 적을 막았기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반장은 주로 주연과 세트처럼 여러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설인 삼국지 연의에서는 서성과 정봉이 콤비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인 정사 삼국지에서는 반장과 주연이 콤비였던 것입니다. 반장의 사람됨은 거칠고 흉악하고 사나웠으나 그의 군대의 금령은 고요하고 엄숙했다고 하며, 그는 큰 공로를 세우는 것을 좋아했고 거느린 병사와 군마는 수천에 불과했으나 그가 있는 곳은 항상 10,000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정보를 가다가 멈추게 되면 곧바로 군대 시장을 세웠는데, 물자가 어찌나 많았는지 다른 군대에서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반장의 군대 시장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장은 성품이 사치스러웠는데 말년에 더욱 심해져 옷과 물건이 분수에 넘쳐 윗사람과 견줄 정도였다고 하며, 관리와 병사 중에 부유한 자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죽여서 그들의 재물을 취했고 수차례 법을 어길 정도로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반장을 고발하며 상주했으나 송건은 반장의 공을 중시했기에 번번이 용서하며 불문에 붙입니다. 황룡 원년 송건이 존호를 칭했을 때 반장은 우장군에 임명됩니다. 가화 3년 반장은 눈을 감습니다. 반장의 아들인 반평은 부친을 닮아서 행실이 매우 나빴다고 하며, 그는 부친과 달리 공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회계군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장의 아내가 건업에 살았기에 송건은 논밭과 집, 부역을 면제해준 소장농 50가를 반장의 아내에게 하사했다고 합니다. 감령이 죽었을 때 반장이 그의 군대를 흡수했는데 아마 감령과 반장의 성질이 비슷해 감령에 거친 병사들을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반장이라 그가 감령의 군대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장이 죽었을 때는 여대가 반장의 병사들을 거두었는데 여대는 감령과 반장처럼 성품이 거칠지는 않았으나 법령을 엄격하게 다루는 위엄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반장의 군대를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은 양주 여강군 안풍현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날래고 용맹하여 소장에 임명되었고 감령, 육선, 반장 등 오나라에서 날고 기었던 장수들의 휘하에 소속되어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은 수차례 정벌에 따라가 싸울 때마다 항상 군공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고 하며 매번 적장의 목을 베고 적의 깃발을 빼앗았는데 이와 같이 몸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임했기 때문인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봉은 그 공을 인정받아 점차 승진해 하급 무관에서 편장군의 자리에 올랐고 송건이 죽고 솔량이 황제로 즉위했을 때는 광군 장군에 임명되고 도종후에 봉해졌으니 오로지 능력만으로 장군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또한 정봉이 감령, 육선, 반장의 휘하에 속했다는 것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감령은 남군 공방전에 참전해 조인의 군대와 싸웠고 유수에서는 정예 병사 100명만으로 조조의 진영을 공격해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육선은 관우 정벌전에 참전하여 여몽이 강릉을 위무할 때 형주에 남아있던 청나라 군대를 모두 격파했고 이릉대전에서 유비의 봉군을 처참하게 박살냈으며 석종에서는 조휴의 10만 정예군을 물리치는 등의 활약을 했습니다. 반장도 육선과 마찬가지로 관우 정벌전, 이릉대전에 참전했고 조비의 1차 남정 때 강릉에서 조진과 하우상이 지휘하는 위나라 정예군과 맞붙었습니다. 따라서 정봉이 감령, 육선, 반장 휘하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군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는 오나라가 벌인 굵직한 전투에는 대부분 참전하여 엄청난 군공을 쌓았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정봉은 지휘관이 아닌 하급 무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상세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분명히 엄청난 위용을 보여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갈각이 동웅에 큰 제방을 만들어 성을 쌓고 도발을 하자 위나라에서는 이를 치욕스럽게 여겨 제갈탕과 호준에게 7만 명의 병사를 주어 동웅을 공격하도록 했고 이에 제갈각은 정봉, 방자, 여고, 유찬 등을 선봉으로 삼아 먼저 지원군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장수들은 제갈각의 봉군이 와야 위나라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상대를 얕봤는지는 몰라도 적들이 태부가 직접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태부의 봉군이 상륙하면 반드시 도망쳐 달아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정봉만이 홀로 그렇지 않소. 저들은 그들의 나라 안을 움직여 호도와 낙양의 병사들을 크게 일으켜 남김없이 이끌고 왔으니 반드시 이미 정해놓은 계책이 있을 것이므로 어찌 헛되이 돌아가겠소. 적이 도망칠 것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갈각의 봉군이 상륙하자 정봉은 방자, 여고, 유찬 등과 함께 산을 따라 서쪽으로 올라갔는데 다른 장수들의 진군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정봉은 장수들에게 지금 여러 군대의 행군이 느리니 만약 적들이 유리한 장소를 점거하고 있다면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도 어려울 것이요 라고 말하고는 자신 휘하에 있는 3,000명만을 이끌고 빠른 속도로 진격해 나갑니다. 그리하여 정봉은 2일 만에 서당 지역을 점거하는 데 성공하여 적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적장들이 성대한 연회를 열고 방심을 하며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정봉은 부하들에게 후작에 봉해지는 표창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이로구나 라고 외치고는 병사들로 하여금 갑옷과 쓰고 있던 투구를 벗고 길이가 짧은 병기만을 소지한 채 진격하도록 합니다. 당시 위나라의 장수와 병사들은 정봉의 군대의 모습을 보고는 비웃으며 방비를 하지 않았는데 정봉은 이 틈을 타 병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려 위나라 위나라군대의 전방에 있던 진영들을 크게 격파합니다. 게다가 후방에서 여고 등의 후속 부대가 도착하여 오나라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위나라 군대는 결국 패조합니다.
정봉은 앞서 스스로 자기를 받을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는 동흥 전투에서 세운 공으로 멸구장군으로 승진하고 도양 후에 자기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때 오나라가 쟁취한 승리는 위나라가 겪은 최악의 참패 중 하나이고, 전투에서 오나라 군대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정봉의 빠른 결단력 덕분이었으니 지휘관은 제갈각이었지만 정봉의 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봉 2년 관구공과 문음이 반란을 일으켰기에 오나라 대장군 손주는 그 틈을 타 여고, 유찬, 정봉 등을 인솔해 수춘을 엄습했으나 군대가 동흥에 이르렀을 때 문음 등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후 제갈탄의 군대가 수춘으로 진입하자 손주는 곧바로 정군에게 퇴각을 명합니다. 그런데 군대는 본디 퇴각할 때가 가장 취약한 법이기에 제갈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추격군을 보내 오나라 군대의 후방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오나라 장수인 유찬, 손릉 등이 제갈탄의 별장인 장반에게 패하여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봉 등도 추격해온 위나라 장군 조진의 군대와 조하여 전투를 치렀는데, 이때 정봉이 말을 타고 모를 손에 쥔 채로 적의 대열 안으로 돌입해 수백 명의 목을 빼는 무위를 보여주며 오히려 조진의 군대를 패퇴시켰으니 오직 정봉만이 위나라의 추격군과 맞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태평원년 권세를 쥐고 있던 손준이 죽으면서 자신의 사촌 동생인 손침에게 권력을 이양했는데, 표기 장군 여고, 위장군 등륜 등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손침이 단지 손준의 사촌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준의 자리를 잇게 되자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여고는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손침을 정벌하려 했고, 등륜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실제로 여고 이외에 문음, 당자 등의 장수들도 등륜을 승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표를 올린 것으로 봐서는 군부 또한 여고와 등륜을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침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에 그는 등륜을 대사마로 임명해 회유하려 했고, 천자의 명이라 하여 문음, 당자로 하여금 여고를 공격하도록 했으며 후속으로 정봉 등을 파견해 여고를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여고는 고립되어 자살하였고, 등륜도 손침의 회유를 거부하고 맞서다 죽게 되었으니 손침은 라이벌들을 제거하며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태평 2년 제갈탄이 수춘에서 난을 일으켜 오나라에 투항을 하자 손침은 주위와 당자 등을 파견해 제갈탄을 구원하도록 했고, 다시 정봉 등을 지원군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봉은 여장에 주둔한 뒤 위나라 군대와 힘을 다해 싸웠으나 제갈탄과 오나라의 연합군은 결국 위나라 군대에게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 오나라는 큰 굴욕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나라에서 손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손침의 인기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소에 손침을 혐오하고 있었던 황제 손량은 공주 손노반, 태상 전상, 장군 유승과 함께 손침을 죽일 것을 의논했는데, 이 모의가 누설되는 바람에 손침은 야밤에 군대를 인솔해 전상을 체포하고 유승을 죽인 뒤 손량을 폐위시킵니다. 손량의 뒤를 이어 손유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당연히 손휴도 권세를 쥐고 흔드는 손침을 좋게 볼 수가 없었고, 그가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까지 들렸기에 손유는 측근인 장포와 상의를 하여 손침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장포는 손유에게 정봉이 비록 문간의 재능은 떨어지지만 계략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니 능히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정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손유가 정봉을 불러 손침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장차 반역을 일으키려 하니 장군과 더불어 손침을 죽이려 하오 라고 말하자, 정봉은 손유에게 승상의 형제와 우당들이 매우 흥성한 데다가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아 마침내 제압할 수 없을까 두렵긴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을 기리는 모임인 나패를 열어 그 틈을 타 폐하의 병사들로 죽이면 될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하여 손유는 정봉의 계책을 받아들여 모임을 이유로 손침을 불렀고, 이에 손침은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러자 정봉과 장포는 기다렸다는 듯이 좌우에 눈짓을 하여 손침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정봉은 이 공으로 대장군으로 승진하고 좌우도의 직책이 더해지는 영광을 얻습니다.
손휴가 죽은 뒤 정봉은 승상 복양흥 등과 함께 만욱의 말을 따라 손호를 황제로 모셨기에 우대삼아 좌군사로 승진합니다. 보정 3년 9월에 손호가 직접 동관으로 출진하며 정봉과 제갈정에게는 합비를 공격하게 했는데 같은 해 11월에 정봉 등은 작피로 나아갔으나 진나라의 안동 장군 사마준 등에게 막혀 퇴각합니다. 건영 원년 정봉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서당에 주둔한 다음 진나라의 고향 지역을 공격하려 했으나 고향의 백성들은 이를 눈치채고 모두 떠났고 이에 정봉은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손호는 분노하며 급발진을 했으나 차마 정봉을 죽이지는 못하고 정봉 휘하의 도군을 죽였는데 도군이란 군대가 행군할 때 대오의 선두에 서서 군대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건영 2년 정봉이 왕으로 진격해 들어갔으나 양주자사 변홍이 공격해왔기에 물러납니다. 건영 3년 정봉은 눈을 감았는데 앞선 기록들을 봤을 때 그는 죽기 직전까지 전장터에 있으며 원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정봉은 공이 있어 귀하게 여겨졌으나 점점 교만해지고 자신의 공을 자부하게 되어 혹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손호는 이전에 그가 출근했던 일을 추궁하여 정봉의 집안을 인천 지역으로 귀양 보냅니다. 영안 6년 총나라가 위나라의 공격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자 정봉은 여러 군대를 인솔해 수춘으로 향했는데 이는 위나라의 시선을 분산시켜 촉을 구원하는 형세를 취하기 위함이었으나 총나라는 결국 망했고 이에 정봉은 군대를 이끌고 물러납니다. 정봉은 뛰어난 무력과 용맹함으로 유명하지만 앞서 나왔듯이 장포에게 뛰어난 계략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그가 전쟁터에서 보여주는 영민함과 그가 제안한 선침 암살 계획을 보면 그가 무력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지모도 갖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봉의 뛰어난 지략을 증명해주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진나라 장수 석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석포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석포는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위나라의 군대를 인솔해 반란을 진압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로 그는 제갈탄의 난이 진압된 뒤 회남의 민심을 위엄과 덕으로 잘 다루어 많은 사람들이 탄복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는 문무 모두의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봉은 석포를 제거하면 진나라 정벌이 쉬워질 거라 여겼고 이에 석포에게 편지를 써서 석포와 진나라 조정 사이를 이간질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시 회남 지역에서는 궁중의 큰 말은 거의 당나귀가 되었는데 큰 돌이 눌러서 길을 펴지 못하네 라는 동요가 유행했는데 아마 정봉이 만들어서 퍼뜨린 동요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석포가 비천한 출신이라 하여 그를 가벼이 여기고 있었던 해북강군 왕침이 이계책에 속아 넘어가 곧바로 조정에 표를 올려 석포가 오나라와 내통을 하고 있다고 알렸고 마침내 석포는 중앙으로 소환되었으니 모두 정봉의 계책대로 된 것입니다. 육성과 같은 일적이자 오나라의 중신인 육계는 손호가 폭군이라는 것을 알아챈 뒤 대사마 정봉 등과 함께 논의를 하여 손호가 종묘에 참배를 하는 틈을 노려서 손호를 폐위시키고 손위의 아들을 황제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좌장군 유평이 손호를 호위하는 병사들을 이끌게 되었기에 육계는 유평에게 손호를 폐위시키는 일을 몰래 이야기했으나 유평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유평도 손호를 좋게 보지는 않았는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줬기에 육계는 할 수 없이 계획을 중단시킵니다. 또한 오록에 따르면 정봉과 유평의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손호를 폐위시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